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의 선언. 2. 거짓말쟁이의 최후. 3. 한국은 우리의 구세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미사일의 치명성이 다시금 입증되는 사례가 속속 발생해서 현대전의 교리가 완전히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단 한 발에도 순양함이 가라앉고 군사 주요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며 심지어는 민간인한테까지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세계 각국은 미사일 방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기고 있는데요. 동북아에서도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는 가흥은 일본은 평화헌법을 내팽개치고 사정거리 1000km의 타격 무기를 탑재한 구축함을 동해에 배치하겠다고 밝혀 틈새에 낀 한국 역시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한국이 최근 공개한 설계도를 통해 해군용으로만 일려졌던 무기체계를 육군에서 미사일 방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갑질하던 미국 무기 회사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들을 훨씬 상회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무기 수출 시장까지 휘어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함정의 계함 방공에 사용하는 무기체계로 대함 미사일 등 함정을 노리고 날아드는 비행체를 다른 모든 방공 시스템이 요격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설치하는 최후의 근거리 방어수단입니다. 주로 기관 포형과 미사일형으로 나뉘며 컴퓨터와 레이더로 자동 획득한 표적을 향해 기관 포형은 화망을 펼쳐서 파괴, 미사일형은 유도탄을 날려 파괴합니다. 이 사이즈가 없으면 함정은 방공망을 돌파한 미사일에 대처할 방법이 없으며 그래서 매우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 요격 실험에서는 한 발 한 발의 격추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요격에 성공하더라도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격추하면 결국 파편에 피해를 입는다는 단점이 밝혀져서 점차 신뢰도를 잃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미사일과 함재기로 대함 미사일을 날리는 무기를 직접 요격하거나 발사된 대함 미사일이 함정에 접근하기 전에 조기 차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탐지를 거부하고 공격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교리의 집합체가 미군의 스텔스 구축함 주말특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사이즈는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면서 가격도 비싼 편이라 예산에 여유가 없는 국가에서는 한 포로 근접 신관탄을 쏴서 원거리 육격, 예산이 많은 국가라도 사이즈가 들어갈 공간에 차라리 수직 발사관을 더 탑재하는 방향으로 점차 바뀌어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를 단번에 바꾼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 모스크바함 격침 사건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입니다. 슬라바급 순양함 1번 함인 모스크바함은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으로 지난 4월 14일 우크라이나의 넵툰 지대함 미사일에 피격당해 이틀날 침몰했는데요. 이 사건의 영향으로 흑해 함대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전력이 약화되어 러시아는 크림 반도를 포함한 남부 전선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함이 지대함 미사일에 무력하게 당한 이유가 바로 사이즈가 6문이나 있었음에도 전부 자율교전 능력이 없는 구식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스크바함에 탑재된 대공 미사일은 무려 100발에 육박했는데 전부 요격하한 고도가 높았기 때문에 시스키밍으로 수면을 스치듯 저공 돌입하는 넵툰에 전혀 대응할 수 없었고 레이더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함의 사이즈인 AK-630은 함정 본체 레이더에 연동되어 표적을 획득하는데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았으니 생체기 하나 없이 고압까지 육박한 넵툰을 격추할 방법도 없었죠.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방공체계를 달고 있는 모스크바함이 사실은 2019년에 대대적인 오버홀 과정을 거쳐 개수를 받고 불과 작년에 재취역한 함정이라는 점인데요. 러시아쯤 되는 나라조차 대함 미사일 요격이라는 상황을 거의 상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스크바함은 미사일을 맞은 기관부에 구멍이 나고 오합지졸 러시아군의 손상 통제 실패로 함내로 화재가 번져서 항구로 도망치지도 못한 채 격침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이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단순히 나태한 러시아군의 방심 때문에 격침까지 손실이 귀진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요. 러시아가 아닌 서구권 함정 역시 이렇게 미사일 방어에 실패할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 문제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었기 때문이죠.
넵툰이 시스키밍으로 방공망을 피했듯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레이더의 감지고도 밑을 지유자재로 날아가서 얻어맞기 직전까지 감지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름대로 비행속도 역시 어마어마하게 빨라서 피격 직전에 감지하더라도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죠. 게임 체인저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성능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역시 서둘러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했지만 이는 동일한 타격 수단일 뿐 방어할 수단은 여전히 찾지 못한 상황인데요. 주말 특급으로 대표되는 선제 탐지 선제 타격 전략은 방공 시스템으로 적 공격을 감지하고 원천 차단하는 것이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세워졌는데 미사일이 코앞에 나타날 때까지 탐지가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대전의 전투교리를 크게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이러한 전투교리로 인해 경쟁력을 잃었던 사이즈가 극초음속 미사일에 맞아서 모스크바함처럼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되살아남에 따라 다시금 함정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로 인해 사이즈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요는 높아졌는데 그동안의 전투교리 때문에 정작 쓸만한 사이즈를 만들어 파는 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서구권의 대표적인 사이즈는 레이시온 4의 펠렁스와 시그널 4의 SG-30 골키퍼 정도가 남았는데 그나마도 골키퍼는 시그널 4의 재정 악화로 인해 단종되어 버렸죠. 한국은 기관 포형 사이즈인 이 둘에 더해 미사일형인 림다-10-16 RAM을 도입해 운용해왔는데요. 기관 포형보다 공간을 더 많이 잡아먹는 RAM은 일찌감치 해궁으로 대체했지만 골키퍼와 펠렁스는 대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골키퍼의 단종으로 사실상 서방 사이즈 시장을 독점하게 된 레이시온 4는 아니나 다를까 펠렁스의 가격을 2배나 올렸고 골키퍼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주제의 가격마저 비싸지자 한국은 더 이상 외산에 의존하지 않고 사이즈를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골키퍼의 정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전력 공백 최소화와 즉각적인 군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던 LIG 넥스원이 그 사업권을 따냈고 3,2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찬 LIG 넥스원 대표이사는 사이즈 II의 표적이 될 함대 함유도 무기는 물론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해군 등 해군이 운용 중인 다수의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며 스마트 해군의 최종 방패가 될 사이즈 II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그간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IG 넥스원이 개발하는 사이즈 II는 최신의 무기인 만큼 첨단 방산 기술을 집약해 화력과 성능을 겸비할 예정입니다. 골키퍼의 강력한 화력의 원천이었던 GAU-8 어벤저 30mm 연장 게틀링 중기관포를 탑재하고 기존 기계식 회전 레이더를 월등하게 뛰어넘는 성능의 이사 레이더를 전후 좌우와 상부 총 5면에 달아 공백 없는 전방위 탐지를 하면서도 골키퍼 대비 1000배나 빠른 속도로 표적을 획득합니다. 이를 통해 다수 추적과 다수 탐지를 동시에 수행해 기존 기관총형 사이즈가 동시다발적으로 쇄도하는 표적에 대한 대응이 힘들었던 단점도 해결했습니다. 물론 전자전으로 인한 레이더 마비에 대비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 광학 카메라, 레이저 거리 조준기를 탑재해 광학 조준으로도 표적을 탐지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사이즈 II는 임무 영역 14km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초음속 대함 미사일, 시스키밍 아음속 대함 미사일, 드론, 고속적, 전투기, 헬기에다 초당 70발의 30mm 포탄을 날려서 완전히 갈아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스텔스 설계까지 적용해 피탄 면적을 최대한 줄여 탐지 거부를 통한 공격의 원천 봉쇄 전략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사이즈 II의 지상 실험에서는 이러한 우수한 성능의 무기를 해상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응용해보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발상은 이미 미군이 지상에서 펠렁스를 응용한 CRAM을 운용하고 있어 상당한 현신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CRAM은 개조한 펠렁스를 차량 위에 엎은 것으로 미군이 이라크에서 반군이 날리는 게릴라성 로켓포, 곡사포, 박격포 등을 방어할 까니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 데서 탄생했습니다. 마침 정확히 똑같은 역할을 해상에서 수행하는 시스템이 있었고 이를 차량에 달아 이동하면서 간이 전개가 가능한 지상 대공방어 시스템으로 탈바꿈시킨 것이죠. 이 CRAM이 이란과의 전투 중의 포탄 정도가 아니리 무려 탄도 미사일을 격추시켰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사이즈의 지상 사용 역시 효용성이 있음이 증명되었는데요. 한국 역시 잘 만든 사이즈 II를 차량용으로 개조해 우리나라 전장에서는 해상 대공방어만큼이나 중요한 지상에서의 포탄 방어용으로도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사이즈 II를 수출할 계획까지 갖고 있는데요. 2027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신형 호위함 FFX 배치-I, 차기 구축함 KDDX, 대양 정보함 3등에 탑재해서 성능을 검증한 뒤에는 수출에도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사이즈 II의 화력과 성능이 레이시온의 밸런스보다 훨씬 뛰어난 만큼 만약 이 같은 계획이 잘 실현되면 단종된 골키퍼의 유지 보수가 곤란한 나라,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 밸런스를 도입 혹은 대체하려는 나라를 대상으로 유리한 입지에서 방산 거래를 따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방산 기술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상황이지만 한국은 이렇게 계속해서 강력하고 우수한 무기를 만들어내며 전 세계의 시장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그 이름을 드높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이후로 완전히 탈레반 세상이 된 아프가니스탄.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과 내부의 반발 세력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탈레반의 반기를 든 이즈 K 조직은 세를 불려가며 탈레반 정권의 목숨줄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는 상황. 탈레반은 이들 조직의 후원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던 도중 북한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노한 탈레반 정권은 김정은에게 보복을 결심하며 암살 부대를 파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시각각 김정은을 위협하는 이들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2021년 8월 30일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습니다. 20년간 이어진 아프가니스탄의 수렁을 벗어나기 위해 미국이 선택한 일이지만 이 결과는 아프간인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를 뒤엎고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서방 세계가 어렵게 구축한 민주주의와 자유는 후퇴를 맞이했기 때문이죠. 손쉽게 탈레반은 정권을 잡을 수 있었고 시민들 역시 탈레반을 환호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소련을 대신해 자신만만하게 아프가니스탄 정복을 감행했던 미국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떠나는 길을 택했죠. 그 이후 1년 탈레반이 집권한 아프가니스탄은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남성과 여성, 고학력층과 저학력층은 물론이고 심지어 소수민족들에게도 비극이 되었죠. 탈레반은 철저하게 자신의 입맛대로 나라를 재단했습니다. 여성에게 가르침을 주고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처음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죠. 교육을 위해 학교를 떠나는 어린 여자아이들을 붙잡고 매질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여자아이를 밖으로 내보내는 부모를 처단하기에 이르렀죠. 3월 23일 탈레반 정부는 소녀들의 중등학교 등교를 불허하는 종교 칙령을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과 집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내린 결정에 많은 이들은 체념할 수밖에 없었죠. 여성이 72km 이상 외출할 때는 보호자 남성 동반이 의무가 되었죠. 음악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요 보직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삽시간에 일자리를 잃고 탈레반 남성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슬람권 국가들이 가입한 이슬람협력기구 IC 대표단이 보다 못해 아프가니스탄을 방문 탈레반 정부를 향해 소녀들의 학교 교육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놓았는데요. 탈레반 최고 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운자다는 이슬람 학자들을 대상으로 왜 자신들이 이러쿵 저러쿵 지시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이슬람 세계조차 자신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말했죠. 그 이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그 어떤 조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탈레반 정권은 최악의 선택만 거듭했죠. 게다가 탈레반이 애초부터 기대했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탈레반은 경제 위기로 침몰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를 비롯한 반서방 진영은 자신의 전쟁에 자원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중국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을 보이며 탈레반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중국의 지지를 얻으며 내심 중국의 도움을 바란 탈레반은 중국의 정광석화와 같은 태세 전환에 매우 당황했다고 하죠. 분명 차이나머니 투자는 물론이고 협력을 약속한 중국이 탈레반과의 합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나온 것입니다. 1대1로 사업 확장과 신장 위구르인들의 준동을 막기 위해 탈레반의 눈치를 살피던 중국과는 다른 태도였습니다. 덕분에 탈레반은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졌는데요. 자원 전쟁으로 인해
각국의 자원을 꽁꽁 묶은 건 역시 탈레반에게 악재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국가들에게 자신이 가진 자원을 제공하겠다는 자세로 탈레반은 적극적인 자본 유치를 꿈꿨으나 경색된 국제 분위기에 자본 도입도 여의치 않았죠. 그리고 탈레반이 완전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 아프가니스탄도 내부적으로 반대 세력은 물론 반탈레반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해 탈레반 고위 인사들을 저격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탈레반은 자기 보전에 급급해졌습니다. 특히 이들을 상대로 폭탄 테러는 물론이고 암살의 협박을 일삼는 이슬람 국가 호라산 ISISK이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탈레반조차 온건한 축에 속한다고 판단할 정도로 이들 호라산 조직의 잔혹 무도함과 극단주의 사상은 위협이 되었죠. 이들은 탈레반 위주의 아프가니스탄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민들 사이에 반감도 있었고 탈레반이 추구하는 사회가 서방과 타협을 한 결과물이라는 생각에 이들이 지배하는 아프가니스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최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러시아 대사관 인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면서 탈레반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은 이 소식을 자세하게 보도하면서 이 폭발로 15, 20명이 다치거나 숨졌다고 말했죠. 이 폭탄 테러를 저지른 조직에 대해 누구도 성명을 내고 자신이 했다고 밝히지 않았으나 탈레반을 저격한 호라산이 주동 세력일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난달인 8월에는 탈레반 고위 성직자 셰이크 아이물라 하카니가 이슬람 학교인 마드라사에서 공격을 받아 사망했고 같은 달인 8월에 시디키아 이슬람 사원에서 테러가 발생 유명 성직자를 포함해 21명이 다쳤습니다. 고위직과 선이 닿아 있는 성직자였기에 탈레반을 노리고 테러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직들과 달리 호라산은 모습을 감추고 자신이 저지른 짓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죠. 일련의 사건들로 탈레반은 호라산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웠습니다. 같은 조직이라고 보기 힘든 이들 탈레반과 호라산의 대결. 탈레반 입장에서는 미국에 의해 수뇌부가 몰살당한 호라산이 어떻게 해서 테러 및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분명 미국과 다른 중동 국가들의 연합으로 인해 약해졌을 호라산이 지속적으로 테러를 감행하려면 돈과 무기가 필요한데 이를 수급할 곳은 그리 많지 않았죠. 처음에 탈레반이 수상쩍게 생각했던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지난 11월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 자신의 테러에 대한 성명을 내며 위구르족 무슬림을 공격했다고 정확하게 자신이 타깃을 지정했기 때문이죠. 위구르족은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의 팀을 이끄는 인종으로 서탈레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직입니다. 중국이 제1성가셔 하는 조직이 A팀일 정도로 중국이 뒤에서 이즈K를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었죠. 그러나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통해 중국은 이 사건과 연관이 없고 이즈K의 무기와 물자를 지원한 적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진짜 후원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미궁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기회를 통해 후원자가 누구인지 밝혀지면서 탈레반은 후원자를 향해 눈길을 돌리게 되었죠. 놀랍게도 이즈K의 후원자이자 무기 및 물자의 공급자로 북한이 거론된 것입니다. 중동에 여러 무기를 수출한 전적이 있는 북한은 이즈K의 무기를 지원하면서 탈레반 공격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이죠. 최근 유엔 안보리 1970위원회는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며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코미드의 무기 판매 시도를 고발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을 담당하는 민간 회사인 코미드는 로켓포와 B-32 탄약 등 각종 무기를 도맡아 수출하는 곳인데요. 이 문서가 공개되면서 각종 테러단체에 북한이 무기를 후원한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목록에는 이즈K가 포함되어 있었죠. 현재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유일하게 남은 것이 무기 수출. 외부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수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즈K는 활발하게 무기 수입을 한 북한의 주요 고객으로 박격포는 물론이고 대공미사일까지 요청한 것입니다. 탈레반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북한과 손절하며 거래를 끄는 탈레반 입장에서는 이번 북한의 무기 지원이 다가오는 의미가 컸는데요. 한국의 산업 개발을 요청하며 한국과 손을 잡으려고 했던 탈레반은 설마 자신들의 제안에 북한이 일부러 이즈K에 무기를 수출하며 자신들을 압박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탈레반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참여를 줄기차게 요구하며 한국과 탈레반 사이를 개선하고자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공을 들였죠.
북한이 이런 모습을 보고 탈레반에게 보복을 결심한 것이 아닌가 탈레반은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을 쿠르드 족용병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죠. 북한은 탈레반의 행동에 빈정상했다고 말하며 탈레반 저격에 무기가 필요한 이즈 K에게 필요 이상의 지원을 한 것이라고 하며 탈레반과 북한 사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탈레반은 이에 보복을 맹세하며 지하들을 맹세했다고 하죠. 감히 위대한 전사의 성스러운 임무를 막으려고 하는 북한은 적이라고 간주하며 용사들을 모집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암살을 맹세한 이들 탈레반 조직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침투를 위해 수송기를 수배함과 동시에 미국 무기를 동원해 침투 훈련을 시작했다고 하죠. 과연 중동의 테러 조직을 건드린 북한 김정은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 걸쳐 원한을 사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조만간 무너지길 바라겠습니다.